안녕하세요. 김유리 기자의 세계 정세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선진국 탈락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자 아시아 최강 국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패망하였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만들면서 막대한 부를 거머 쥐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당시 분리된 서독을 제치고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의 경쟁사들을 고사시키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세계 1위의 무역 흑자를 내면서 막대한 외화를 축적해 나갔고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그 여파로 미국 최대의 자동차 생산지였던 디트로이트는 현재까지도 버려진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주정부에 돈이 없어서 가로등이 다 꺼진 상태이고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들은 신고해도 오지 않아 디트로이트 경찰청장이 관광객들에게 치안은 셀프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의 경제를 지칭하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 돈이 넘쳐나서 투기열은 계속 과열되며 땅값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199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 전체 땅값의 총액이 1985년에 비해 2.4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땅값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GDP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GDP를 합한 것보다 더 높았으며 세계 50위 기업 가운데 3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독보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일본 통신사인 NTT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의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의 대한민국은 삼저 현상으로 유례없던 경제 호황기였던 시대입니다. 어느 기업의 시총이 올림픽까지 개최한 국가의 전체 생산량보다 거대했다는 점을 봤을 때 당시 일본 기업들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분석가들은 미래의 일본 기업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측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미국 기업의 대부분이 일본에 인수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당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경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미국은 자신들의 이리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일본 제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 1달러당 200엔이었던 엔화가 1달러당 100엔대까지 추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이 내놓은 해결책은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였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수많은 자본이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엄청난 돈이 부동산에 몰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너도 나도 투기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점을 찍은 투기 시장은 어느 순간 수요가 뚝 끊기게 됩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은행들이 시중에 풀린 돈을 급하게 회수하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도 후폭풍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은행도 결국 그들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되었으며 수많은 은행이 파산하고 합병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제 부흥기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파산하자 일본은 한순간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전쟁도 부동산 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전직 대장성 은행국장인 니시무라 요시마사 경제학부 교수는 버블 당시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공무원도 몰랐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의 주가지수는 1989년 최고점의 60% 수준입니다. 이 시기 때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버블 붕괴로 인해 가정 해체 등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부모들은 자아실현을 발현시킬 방법을 몰라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일본을 운영하는 40에서 50대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발전에 소극적인 그들이 21세기 최고 신기술은 IT를 거부하고 매뉴얼에 집착하는 느린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성장하려고 하는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기에 문제점을 알고도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특장점을 못 살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일본의 경우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고용의 유연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서 일단 입사하면 이직이나 경력자 전직 등의 형태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취업한 회사가 이후 인생 행로를 결정합니다. 과거 1회 이상 전직했거나 졸업 이후 2년 안에 취직을 못했거나 입사한 지 2년이 지나서 전직을 시도하는 구직자가 일본 취업 시장에서 받는 대우는 전과자가 받는 대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 본인의 적성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여 도태되는 경우가 많고 1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 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국과 일본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이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그때까지 선진국이 만들어 놓았던 제조업 분야의 제품들을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과 한국이 대처했던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생산성 자체를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게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일본의 결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정체되기 시작하는 원인을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면서 원가를 줄이고 직원들의 급여를 낮추면서 성장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인 신기술과 혁신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직원들의 임금이 늘어나고 원화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고임금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선순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죠. 높은 임금을 그대로 저축하지 않고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순환은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채 잔고도 문제입니다. 일본의 국채 잔고는 지금 1000조엔, 한국 원화로는 1경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본 GDP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파산하지 않겠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업이 정해진 시일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듯이 지금이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일본도 초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내부에 있는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G7 회원국에도 탈락되어 쫓겨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우리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